직지는 한국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서 직지를 한국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사서 오드리입니다. 제가 사서로 근무하게 되면서 역사적인 한 권의 책이 저와 한국의 인연을 만들었는데요. 그 인연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 걸 참 좋아했어요. 책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 큰 즐거움이었죠. 닥치는 대로 소설을 읽기도 했습니다. 이런 열정으로 저는 자연스럽게 소설가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하지만 소설가가 되고 난 이후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소설가로서의 삶은 제가 꿈꾸던 것만큼 낭만적이지만은 않았어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싸우며 글을 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제 작품에 대한 열정은 여전했지만 생활의 안정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기에 자연스럽게 문헌정보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 분야라면 제가 사랑하는 책들과 함께하면서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열심히 공부한 끝에 문헌정보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운 좋게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 일하게 된 이후로 저의 인생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어요. 이곳에는 수많은 귀중한 책과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한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직지심체 요절이었어요. 직지심체 요절은 1377년 한국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된 불교 서적이죠.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이 책이 우리 도서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깊은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직지는 2001년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가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귀중한 유산인데요. 왜 이 책이 우리 도서관에 있는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직지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잘 몰랐던 나라였지만 이 책을 계기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죠.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은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명했다고 알려진 1455년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선 것이었어요. 이는 한국의 인쇄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자료죠. 그러나 이토록 가치 있는 유산이 왜 한국이 아닌 프랑스에 있는지 저는 더욱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1886년 주한 프랑스 공사로 부임한 콜랭드 블랑시가 한국에 가서 직지를 구매했다고 해요. 아마도 이 시기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바로 이전. 조선의 혼란한 틈을 타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문화재를 사들이던 시기였죠. 당시 나라를 지키기도 어려웠던 조선은 그 시기 많은 문화재를 잃었다고 합니다. 이 직지는 프랑스로 건너가 골동품 수집가인 앙리 베베르의 소유가 되었고 1950년 베베르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되었어요.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소장품이 되었어요. 한국 정부와 문화계는 오랫동안 직지의 반환을 요구해왔어요. 문화재청은 직지 반환을 위해 영구 임대 방식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죠.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에요. 국제법상으로 도난이나 약탈 문화재의 경우 그 반출 경위가 확인되면 본국에 반환하는 것이 관례죠. 하지만 프랑스는 직지가 이러한 배경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구매를 한 것이라 약탈 문화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은 직지의 완전한 반환이 어렵다면 최소한 한국에서 전시라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성사되지 못했고 대여 요청은 계속 무산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프랑스 측은 직지를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 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사실 이건 핑계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유네스코 등재로 한 국가의 문화유산이 아닌 인류 전체의 귀중한 유산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다른 문화재보다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직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계속 반환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직지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반환을 고려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문화재는 그 가치를 만들어낸 곳에서 보관되고 연구되어야 하니까요. 한국의 입장에서 직지는 단순한 문화재가 아니에요. 민족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유산이고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이라는 타이틀은 조선이 얼마나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그 우수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죠. 저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일하면서 항상 직지 심체 유절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껴왔어요. 이 귀중한 유산을 가까이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함을 느끼지만 이것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지는 단순한 책이 아니잖아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유산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비록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직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직지가 한국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봐요. 문화재 반환은 단순히 물건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역사를 바로잡고 문화적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지의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프랑스의 위상이 더 올라갈 거예요. 프랑스에서도 직지 반환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한국과 프랑스의 인쇄 문화를 비교하는 학술 대회를 열 수도 있죠. 지금 유럽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 시기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직지 반환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류로 시작되어 지금 프랑스에서 K문학이 붐일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소설을 접한 건 2016년이었어요. 그때 소설가 한강이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했죠. 한국 작가로서는 최초이자 아시아 작가로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당시 사서가 되기 전 소설가, 지망생이었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 후 다시 사서가 되고 난 뒤에는 직지로 인해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고요. 한국 문학을 원어로 읽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고, 이는 자연스럽게 한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어요.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 독특한 모양과 구조에 매료되었어요. 알파벳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지만 그 안에 담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한글의 매력에 푹 빠진 저는 결국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발음과 문법 구조가 낯설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꾸준한 학습을 통해 실력을 쌓아갔어요. 지금은 간단한 한국 소설을 원어로 읽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답니다.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프랑스 전역에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었고, 이는 문학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K-팝과 K-드라마의 인기에 이어 K-문학 작품들도 프랑스 독자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자연스럽게 한국 문학 작품의 수요 증가로 이어졌죠. 프랑스의 주요 출판사들이 앞다투어 한국 문학 작품들을 번역, 출간하기 시작했고, 서점가에는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한강의 맨부커상 수상 이후 한국 문학은 세계 문학계에서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2018년에는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이 프랑스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프리미스 페미나 에트랑제의 최종 후보에 올랐고, 2019년에는 황석영의 해질 무렵이 프랑스 에밀 김의 아시아 문학상을 수상했어요. 그 외에도 다수의 한국 작품들이 최종 후보에 올랐죠. 이처럼 한국 문학은 세계 최고 권위의 문학상들에서 연이어 좋은 성적을 거두며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죠. 한국 문학의 세계적 인정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우선 한국 작가들의 뛰어난 작품성을 꼽을 수 있겠죠. 그들은 한국의 특수한 역사와 사회 문제를 보편적인 인간의 이야기로 승화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전문 번역가들의 등장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와 문화적 맥락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서 한국 문학의 매력을 세계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었죠. 그리고 한류의 영향력도 빼놓을 수 없어요.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이게 자연스럽게 한국 문학에 대한 호기심으로 발전했어요. 앞으로도 한국 문학의 세계화 추세는 계속될 것 같아요. 더 많은 한국 작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더 많은 작품들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독자들을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 소설을 알게 되고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접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특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에 푹 빠졌죠. 장애를 가진 천재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곧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어요. 우영우의 독특한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은 정말 신선했고, 그녀를 둘러싼 인물들의 따뜻한 관계는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우영우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남자 주인공 이준호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시작으로 저는 다양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드라마 속 남성 캐릭터들의 특별한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들은 대체로 세심하고 다정했어요. 여성 캐릭터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새로웠죠. 이런 모습들은 제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남성상과는 많이 달랐어요.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이들의 로맨틱한 면모였어요. 작은 제스처부터 큰 이벤트까지 상대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마치 동화 속 왕자님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과 갈등도 겪는 모습을 보며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잘 잡은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완벽해서 비현실적이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로맨틱하고 매력적인 거죠. 놀랍게도 이런 매력은 저만 느낀 게 아니었어요. 프랑스 전역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었죠. 특히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급되면서 접근성이 높아졌고, 많은 프랑스인들이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들었어요. 제 주변에서도 한국 드라마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킹덤, 사랑의 불시착 같은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들이 프랑스 시청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이 드라마들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서 한국의 문화와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했죠. 저도 이 드라마들을 보면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단순히 시청률에 그치지 않았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이게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점들은 늘 북적거리더라고요. 저도 가끔 김치찌개나 비빔밥을 먹으러 가는데 너무 맛있어요. 패션과 뷰티 분야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커진 게 눈에 띄어요. 드라마 속 배우들의 스타일을 따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K-뷰티 제품들의 수요가 급증했죠. 심지어 일부 프랑스 남성들은 한국 드라마 속 남자 배우들의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모방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도서관에서 일하는 동료 중 한 명도 최근에 머리 스타일을 한국 배우처럼 바꾸기도 했거든요. 드라마 속 한국 사람들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느새 한국에 대한 환상에 푹 빠져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2024 파리 올림픽이 시작되었죠. 프랑스의 수도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라 그 자체로도 정말 흥분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답니다. 한국 소설부터 시작해서 한국 드라마까지 빠져든 저로서는 자연스럽게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들에게 관심이 갔어요. 특히 펜싱 경기에 눈이 갔죠. 사실 저도 어릴 때 잠깐 펜싱 선수를 꿈꾸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한국 펜싱 선수들이 강국들을 연이어 제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마스크를 벗은 펜싱 선수들의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제 마음이 더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드라마에서 봤던 배우들 못지않게 멋있더라고요. 경기에서 보여준 집중력과 열정, 그리고 승리의 순간 환하게 웃는 모습. 저는 그만 한국 남자들에게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어요. 올림픽 기간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경기를 관람했어요.
한국 선수들의 경기는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했죠. 양궁, 태권도는 물론이고 한국이 강세를 보이는 모든 종목을 직접 보면서 그들의 뛰어난 기량에 완전 감탄했어요. 경기장에서 본 한국 선수들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의 집중력과 투지,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죠. 승리했을 때 기뻐하는 모습도 좋았지만 패배 후에도 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감사 인사를 나누는 모습에서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한 여성 양궁 선수의 경기예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는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그녀가 금메달을 따는 순간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제가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올림픽 기간 중에 우연히 코리아하우스라는 곳을 알게 되었어요. 올림픽 동안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었죠. 호기심에 이끌려 방문했는데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코리아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눈에 띄었어요. 한복 입어보기, 한식 맛보기, K-팝 댄스 배우기 등 정말 흥미진진한 활동들이 가득했죠. 저는 특히 한글 캘리그라피 체험에 끌려 참여했어요. 제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한글을 어느 정도 읽을 수는 있지만 붓으로 한글을 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획 하나하나를 그려내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요. 제 이름이 한글로 써진 걸 보니 왠지 모를 뿌듯함도 느꼈답니다. 코리아하우스에서의 시간은 제가 책과 드라마로만 접하던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어요. 캘리그라피 체험장에서 우연히 한국의 준섭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파리올림픽의 협력업체로 한국 음식을 홍보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코리아하우스에 왔다고 했어요. 제가 한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준섭 씨가 신기해하면서 한글을 아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살짝 긴장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한국 소설을 읽고 한글을 배웠다고 대답했죠. 제가 어설프게나마 한국어로 대화하는 걸 보고 준섭 씨는 정말 놀란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와 캘리그라피 쓰는 모습을 보니 저보다 한글을 더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라며 농담을 건네더라고요. 정말 따뜻하고 유머 있는 분이었어요. 준섭 씨는 제가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한국인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젠틀하고 친절했죠. 코리아하우스의 한 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의 친절함이 업무의 일부인지 아니면 그냥 타고난 성격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제가 한국 소설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준섭 씨의 눈이 반짝 빛나더라고요. 준섭 씨도 소설을 정말 좋아한다면서 알고 보니 완전한 한국 소설 마니아였어요. 김영하 작가 좋아하세요? 제가 물었더니 김영하 작가를 좋아해서 사인회와 강연회를 참석한다면서 준섭 씨가 흥분해서 대답했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뭔가 특별한 연결고리가 생긴 것 같았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의 관심사가 꽤 겹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준섭 씨는 프랑스 작가 귀염 미소도 좋아한다고 하면서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한때 빠져서 귀염 미소의 소설 작품을 다 읽었다고 말했어요. 프랑스 작가를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인을 만나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우리는 한국 문학과 프랑스 문학을 오가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문화에 대해 대화하면 할수록 준섭 씨의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성격에 더욱 매료되었죠. 그의 눈빛, 말투, 심지어 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열정적인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올림픽 기간 동안 저는 자꾸만 코리아하우스로 발걸음이 향하더라고요. 일이 끝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물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 준섭 씨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컸죠. 그때마다 우연처럼 마주치는 준섭 씨와의 만남은 저를 설레게 했어요. 우리는 매번 이야기를 나누며 더 가까워졌고 저는 그의 따뜻한 미소와 지적인 대화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죠. 올림픽이 끝나갈 무렵 저는 더 이상 망설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헤어지면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준섭 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꼭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준섭 씨는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파리 외곽의 조용한 레스토랑 야외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했죠. 에펠탑이 멀리 보이는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한국과 프랑스, 그리고 서로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섭 씨는 영어를 꽤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반면에 저는 영어가 그리 능숙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 영어, 그리고 때로는 손짓, 발짓까지 섞어가며 대화를 나눴어요. 신기하게도 이런 우리만의 특별한 소통 방식으로도 말이 꽤 잘 통했답니다. 대화 중에 직지심체유절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직지는 한국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더니 준섭 씨의 눈이 커지더라고요. 그는 꽤 감동받은 듯 했어요. 직지에 대한 역사적 견해를 살피려고 김진명 작가의 직지 소설도 찾아봤다고 말했죠. 그 소설을 읽고 나니 한국으로 더욱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죠. 준섭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단순히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소설로 인해 한국인의 마음까지 이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준섭 씨에게 고백했어요. 사실 이대로 헤어지면 후회할 것 같아서 먼저 연락했다고 말하며 제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죠. 그런데 놀랍게도 준섭 씨도 미소를 지으며 제가 눈에 띄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치 제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죠. 준섭 씨는 정말 드라마에서 본 한국인처럼 친절하고 상냥했어요. 헤어질 때 우리는 SNS로 계속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준섭 씨는 제게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겠다고 약속했고, 저도 프랑스 문화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했죠. 서로의 언어도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SNS로 대화할 때는 한글을 사용해 보기로 했고, 준섭 씨는 프랑스어를 배워보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웃음이 나왔어요. 이렇게 특별한 만남이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준섭 씨와의 인연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생각만 해도 설레었어요. 준섭 씨를 만난 후 저는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책과 드라마로만 접하던 한국 문화를 이제는 실제로 경험하고 진짜 한국인과 교류하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한국 문화에 점점 더 빠져들면서 이제는 정말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책, 드라마, 올림픽으로 간접적으로만 경험했던 한국을 이제는 제 발로 직접 걸어보고 싶어요. 특히 한국의 도서관들이 정말 궁금해요. 서울의 별마당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역사적인 규장각 같은 곳들을 꼭 가보고 싶어요. 한국의 도서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한국 서점들도 꼭 들러보고 싶어요. 물론 한국 여행을 위해서는 한국어 실력을 더 끌어올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독학으로 공부했지만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거나 한국인 튜터를 찾아 1:1 수업을 받는 것도 고려 중이에요. 한국어 실력이 더 늘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바로 한국 소설을 번역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국 문학을 즐기기만 했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한국 문학을 프랑스에 소개하는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지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요. 한국어 실력을 더 키워서 직지에 관한 한국의 자료들을 프랑스어로 번역하거나 직지에 돌아가야 함을 프랑스 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생각해보면 직지와의 만남이 제게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어요. 덕분에 저의 시야가 더욱 넓어졌으니까요.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여정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한국 여행, 한국어 학습, 문학 번역, 그리고 직지 반환을 위한 노력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 앞에 놓인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상 오드리 씨의 사연 들어봤습니다.
직지의 반환은 저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멀리 프랑스에서 한국의 직지에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직지가 빨리 한국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동포착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